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6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48%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양증시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되었고요. 코스피는 다시 한번 2700선 아래로 마무리가 되면서 2677포인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1조 가까이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500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의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720억, 730억 정도 빠졌고, 기관 투자자는 1,68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좀 밑에까지 좀 골고루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가 이제 쌍봉 근처에서 좀 저항을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래꼬리 없이 마지막까지 증시가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60일선까지 깨진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진행되는 그 추세에 따르면 2650선까지 지지를 해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제외한 해외 증시를 좀 보시면 오늘 니케이도 0.77% 하락하면서 장 마지막까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상해종합도 장 초반에 상승폭을 줄이면서 하락 마감, 거의 보합 마감되었습니다. 다우 나스닥도 지금 다우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나스닥은 반등을 했지만 반등을 크게 하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조금 더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이 물가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가 지표는 사실 내일 발표는 아니고요. 내일은 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5월 30일에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근원 소비자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31일에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발표들이 물가에 대한 지표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움직인 것 같고요. 급락을 하면서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발표에 따라서 물가 지표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금리에 대한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번에도 이제 높게 나온다면 사실상 이제 상반기가 다 흘러간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물가 지표가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금리가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달러에 대한 지표가 강세를 띨 거고요. 우리 신흥국가 같은 이런 지표들이 계속해서 약세를 띨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가 좀 잡히면서 시장에 좀 안정된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그 분위기는 천천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떨어졌던 부분을 한 절반 정도는 지금 메워준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그 고점 돌파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가 안정화되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와줘야지만 이러한 좋은 상황들이 이 증시가 좋은 분위기를 타서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수적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면서 좀 이렇게 기계적인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를 보면 2,2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2,500억이죠. 대부분이 이제 금융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1조를 매도했는데요. 최근에 매도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다가 이렇게 5월 29일에 바짝 매도를 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시그널이 이제 MSCI까지 이어지고 6월 달에도 이제 매도로 전환해서 코스피를 이제 차익 실현하는 그런 이 분위기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스러운데요. 그래서 1조에 대한 매도가 어떤 의미인지는 며칠 조금 더 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매도가 나오고 모레도 매도가 나온다면 확실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로 좀 돌아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하루 가지고 판단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물량을 매수했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1.48% 하락했죠. 그래서 확실히 지금 2차 전지 테마가 떨어지고 있고요. 점점점 눌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근처에서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N자로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표 800 초반에서 더 밀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 1,600억 매도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매도 나왔고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720억 매도했고요. 이틀 정도 매수했던 거 한 절반 정도 매도했는데 확실히 뭐 코스닥은 아직까지 코스피보다 수급이 뭐 많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테마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그런 움직임이 좀 본격화되어야지 코스닥이 좀 힘을 받을 텐데요. 아직까지 그런 모습도 아니고 기술주들이 마음 놓고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좀 죽어가는, 점점 모멘텀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고요. 금리 인하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이 원달러는 2.5원 정도 반등을 했고요. 어제 아래 꼬리 달고 또 이제 밀어 올리면서 오늘 조금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점점 낮추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점점 이제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급등했던 그 상승폭은 아직까지 상당 부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환율이 상승 추세에 타고 있다라는 이 상황도 어느 정도 들어맞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항을 딛고 또 한번 고점을 갱신하러 갈 것인가, 혹은 이제는 물가 지표가 좀 잡히면서 떨어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는 우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FOMC도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퍼센트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퍼센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좀 더 지금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가 0.7%, 1.2% 정도 하락 중이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급락을 했지만 지금 해외 증시도 모두 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유로톡스도 1%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 증시도 1% 가까이 눌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또 높게 나온다면 부담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진다. 국제유가 80달러고요. 천연가스도 2.7달러까지 올라와 있고, 어제와는 특별한 변화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많이 올랐죠. 4.57%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4.4%대에서 놀던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지금 아무래도 증시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가 대규모로 이탈을 했고 이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인플레 지표가 지금 높게 나올 거라고 좀 예측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 국채금리가 또 한 달에 고점 부근까지 도달을 했는데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치고 나갔을 때는 좀 이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떨어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메리트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채권 가격이 반등을 하고 저 금리가 떨어지는 점이 맞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지표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 물가 시작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우선 잡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증시 분위기 보았고요. 여전히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물가 지표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미국 경기는 예상치만큼 줄어들지 않고 고용 지표도 견고하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어려운 시장 속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방향이 정해져 있고요. 물가는 언젠가는 잡힐 텐데 그 언젠가가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지쳐가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에는 잡히는 방향으로 가고 금리가 떨어지는 것으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계속 매일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이 금리 물가에 대한 지표가 최근에 또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850원 하락했고요. 3.9% 떨어졌습니다. 29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은 뭐 특별하게 상승 없이 계속 이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 이제 하락폭을 메워주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4% 가까이 떨어지면서 평소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전날보다 이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거래량이 그래도 평소보다는 훨씬 많은 편이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만 떨어진 게 아니고요. 뭐 관련 종목들 모두 테마가 이렇게 눌러졌고, 그럼 원자력 테마 전체가 눌러졌는데 원자력 테마만 떨어진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인 증시 자체가 오늘 급락하는 분위기였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1조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분위기 전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할 거 없이 모두 다 이렇게 한 3, 4% 정도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특별하게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날 대비해서 거래량은 더 줄었죠. 2,380만 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양새인데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피크 거래량이 나오고 점진적으로 줄어들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전에도 이제 한번 거래량이 터졌다가 쭉 이제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진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점점 잠잠해지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인가?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6,900만 주가 터질 만큼 거래 회전율이 10% 이상 될 만큼 상당한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힘이 단기간에 꺼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오늘 하락이 3.9%에 대한 하락이 이 어제 뭐 뉴스케일 파워 그런 해명 공시라든지 그런 원자력 테마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식어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래량이 여전히 많이 있고, 지금 뭐 며칠 더 이렇게 떨어지고 횡보할지 모르겠지만, 일부분 이제 횡보를 하더라도 떨어지더라도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는 그 시점이 분명히 올 거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은 증시 전체에 대한 하락으로 좀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제 이 양봉에 대한 갭은 넓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아랫골이 달면서 어제 찍었던 지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급등을 해서 그 급등에 뭐 일부 조정 받았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윗골이 아랫골이 둘 다 터치를 하면서 뭐 골고루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뭐 쭉 우리가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또 떨어진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정보도 부족하고 그러할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거래량은 여전히 네, 지금 살아있고 모멘텀이 언제 다시 시작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의 이제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느낌으로 투자하는 게 맞지는 않죠. 근데 이전의 그런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5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 이번 주에 남았는데요. 5월 31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5월 31일이 MSCI 리밸런싱이 시작되는 그 기점입니다. 보통은 이 31일에 그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동시호가에 대량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이제 많은 물량의 외국인 투자자 물량이 들어오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움직임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이 곧 예상되어서 왔다 한 가지, 그 다음에 이 MSCI 리밸런싱에 맞춰서 비중을 의무적으로 늘리는 그런 상황에 들어왔다, 두 가지 이렇게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가 되었든 두 번째가 되었든 결국에는 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추가적인 저는 이제 물량 확보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물량 확보 중에 주가를 더 올릴지 아니면 적절하게 뭐 횡보를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한번 붙이면서 또 나와준다면 확실히 이 N자로 또 한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섣불리 이제 상승 하락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세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하락 뭐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거래가 붙는 그 시점까지 천천히 지켜보자라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투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은 네, 오늘 하락만 보면 사실 뭐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기관 투자자 27만 주, 뭐 많이 매도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금융 투자의 물량이었습니다. 51만 주가 쏟아졌고요. 오늘 금융 투자는 코스피 전체에서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보험 17만 주 매수했고요. 투신도 10만 주 매수, 뭐 사모펀드도 특별하게 매수 매도 없었고요.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도 7만 1000주 매도를 했지만 전날 전전날 많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많은 물량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케일 파워발 그런 소식이 악재였다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투신과 사모펀드거든요. 귀신같이 이제 그런 소식들을 보면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 투신과 사모펀드에서부터 먼저 대량 매도를 하고 빠져나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코스피 전체에서 1조를 빠졌는데 지금 19만 주 플러스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전날, 전전날, 그 다음에 3일 전 해가지고 지금 1000만 주를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물량을 하나도 뱉지 않는다는 점이죠. 상당히 인상이 깊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잡혔다가 마지막에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계속 플러스로 잡혀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분명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좋게 보거나 MSCI에 맞춰서 지금 막 유입이 되고 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31일까지 분명히 그 움직임이 이어질 거다. 최소한. 그리고 상승을 보고 들어왔다면 계속 뭐 6월달까지 계속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어떠한 이유였던 간에 지금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관심을 받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늘 하락 뭐 4% 떨어진 거, 이 금융 투자의 차익 실현 물량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가격에 이제 받쳐주면서 뭐 주가 방어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이 투자자가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떨어뜨려 주는데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비싸게 받아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니들 이제 떨어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내려오면 다시 사고 하면서 이제 다시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라갈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까지 잘 기다려왔기 때문에 뭐 요 정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뭐 조금 더 하락해서 이렇게 떨어져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고점, 전고점 돌파를 아주 강하게 진행했고 이미 월봉이 위로 완전히 들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호재가 점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하나 둘씩 나올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월봉만 그냥 보더라도 쌍바닥 찍고 그냥 위로 확 들었잖아요. 그래서 월봉이기 때문에 꽤나 이제 긴 시간을 본다면 저는 뭐 여기서 횡보를 하던 뭐 조금 떨어지던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이미 이 음운구름 받치면서 양운구름 돌파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승이 이미 시작되었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다가 자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만 보더라도 이미 상승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뭐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죠. 차트는 부가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이제 시장, 전체 시장 상황이 주식 시장은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죠. 물가가 잡히지 않고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글로벌 증시가 계속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긴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장은 뭐 코스피, 코스닥, 뭐 나스닥, 다우 이게 얼마가 되고 얼마나 올랐고 얼마가 떨어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에너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커지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탄소가 가속화되고 있고 국가 간의 그런 에너지 안보가 중요시되고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 어부지리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부지리라고 해서 뭐 공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준비된 기업만이 이 제작 능력, 원자로라든지 뭐 터빈 이런 고부가가치의 그런 고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사업을 오래전부터 노하우를 쌓아왔고 준비했고 뭐 인수를 하고 기술력을 잘 이제 쌓아와가지고 자기 것들로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만든 거기 때문에 충분히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에너지 시장이 터졌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에 예상되는 그런 신규 수주량이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냥 증권사 리포트만 봐도 증권사 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루 종일 하겠죠. 그것만 보더라도 최소 보수적으로 연 10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이 아니고요.
한 6년부터 연 10조가 꾸준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대형 원전과 SMR 그다음에 그런 터빈 시장이 개화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매출액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연 20조 이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매출보다 훨씬 증가하고 수주량도 훨씬 증가하고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지금은 한 뭐 2조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앞으로 건설 체질에서부터 자재 혹은 뭐 기자재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로 체질을 개선했기 때문에 이제는 똑같은 거 그냥 찍어서 파는 거죠. 주물주 단조로 땅땅땅 찍어가지고 이제 납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설과는 이제 완전 다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익률도 높게 잡히고 그런 건설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고 하니까 네, 익률이 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만 20조 이상 되는 게 아니고 익률이 지금의 훨씬 2배를 더 넘어서 익률이 개선되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충분히 올라갈 만하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시장이 뭐 체코 원전 실주해서 한 번에 끝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리스크가 있죠. 근데 체코 원전 지금 저는 가능성 높게 보고 있지만 만에 하나 이제 실주를 하더라도 그 다음 플랜 B, 플랜 C, 플랜 D가 있을 정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한 국가, 한 기업이 모든 그 시장을 커버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는 에너지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나라가 수주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어떤 국가의 사업은 분명히 따낼 거고요. 우리나라 사업도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니까 당연히 딸 거고요. 그러한 것들만 보더라도 네, 지금까지의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훨씬 성장하는 상황으로 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뭐 오늘 좀 내렸다, 올랐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거래량이 좀 더 증가해서 치고 나가는지 그리고 네, 이제 한참 횡보하던 그 고점을 돌파해 주는지 네, 그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수급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물량 확보 이후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런 것들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이제 많이 줄어드는 추세였는데요. 자, 27일자로 54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40만 주가 상환이 되었고요. 요날 외국인 투자자 600만 주를 매수했던 날입니다. 그 다음 날에 200만 주 또 매수했었죠. 자, 오늘은 뭐 얼마 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지금 공매도 잔고를 다 상환을 시켰다라고 봐도 됩니다. 원래 한 1000만 주 가까이 있던 그런 물량을 단숨에 지금 상환을 시켜버린 거고요. 최근 한 달 동안은 500만 주를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모건스탠리가 대량 보유자였는데요. 그 모건스탠리가 대부분의 공매도 물량을 상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 6월 달에 공매도 재개라는 소식이 있긴 하지만 그 공매도 재개를 뭐 일부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있다가 아직 공매도 시스템이 지금 전산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섣불리 진행하지 않을 걸로 또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제 공매도 잔고를 이렇게까지 줄였다. 상당히 저는 인상이 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시장이 좋다. 상황이 좋아 보인다. 이제 정말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공매도 다 상환시키고 물량 대량 확보. 두 번째,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물량을 대량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매도 잔고가 많이 남았네. 그래, 어차피 좀 좋은 상황인데 공매도 상환시켜서 물량 확보하자. MSCI용 상환. 네, 이렇게 진행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1번, 2번 모두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공매도가 정말 말 그대로 씨가 말랐습니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내려서 유리한 세력은 전혀 없다라는 점. 네. 그래서 뭐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환이 되었고요. 48만 주, 체결은 20만 주입니다. 그래서 1948만 주로 대차 잔고는 좀 추가적으로 줄어들었고요.
이 대차 잔고도 뭐 역대 최저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확실히 적은 상황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고 공매도 잔고고 모두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자, 오늘 이제 프로그램은 네, 특별한 매도 없었고요. 사실 뭐 외국계 물량을 보면 시티그룹, 모건서울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뭐 사실 특별한 수급도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제 금융 증권사 위주로의 그런 매도가 좀 나온 것 같고 어제도 KB증권의 매도가 좀 있었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수급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MSCI 리밸런싱 31일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까지 매수했던 물량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6월에도 계속 이어갈 건가 이제는 공매도 상황까지 다 진행했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조만간 뭐 호재 하나가 발표되는 건가 그것을 대비해서 상황을 미리 해놓은 건가 그것도 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 뭐 좋은 상황인 것은 확실해 보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네, 주가는 4% 떨어졌지만 외국인 물량은 25만 주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260만 주, 그 전날엔 600만 주, 그 전날에는 100만 주 계속 이제 그냥 쓸어 모으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율이 21.45%,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21%다. 뭐 다른 코스피 상위 종목들 20% 넘는 종목들 많다. 30% 이상, 40% 이상, 삼성전자는 50%다. 근데 뭐 외국인 투자자 보유 물량 많아도 주가 떨어지는 종목 많더라.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네, 앞뒤를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이제 코스피의 상위 종목 중에 이렇게 자, 제가 비교를 드리자면 11월 1일부터 해서 지금 이제 오늘 5월 29일까지 네, 외국인 보율이 12%에서 21%까지 9%가 단기간에 6개월 만에 증가한 코스피의 상위 종목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이제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고 그만큼 지금 단기간에 엄청난 물량을 지금 네, 들어왔다 외국인 투자자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0%죠. 거의 10% 수준이면 주식수 6,400만 주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6,400만 주를 이 13,350원에서부터 22,000원 되는 데까지 다 매집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물량을 지금 매집을 해놨고, 네, 이제는 공매도 잔고도 없다. 그럼 이제 뭐 누구나 올라가기를 원하겠죠. 주가가 지금 여기서 떨어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만에 하나 떨어진다면 지금처럼 이제 오늘처럼 코스피 전체가 빠지면서 뭐 물가지표가 또 높게 나와가지고 FOMC가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추가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파격적인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금 확실히 추세에 살아있고 수급 좋고 공매도 잔고도 없고 대차 잔고 최저 상태이고 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다. 시장도 좋다. 그래서 시장만 좀 따라준다면 확실히 좀 힘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느낌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어제 계속 얘기되었던 이제 뉴스케일 파워, 지금 뭐 시간 외 프리는 7%, 8% 정도 떨어지고 있지만 어제 거의 20%가 올랐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상승을 밀어붙이면서 9.48달러까지 이제 찍고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요때 11달러까지 찍고 내려왔던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장 프리마켓에 떨어지는 것은 전체 이제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다우가 지금 이 프리 시장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감, 시장에 대한 그런 관망, 뭐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물량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의 존 홉킨스 사장이 미치지 않고서야 시장의 스탠다드 파워의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얘기를 적어도 확실하지 않은 선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리포트를 공격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제 강수를 둔 것은 분명히 지금 스탠다드 파워와 거의 계약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또 20% 가까이 주가가 올라간 거고요. 그 전날에는 16%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 합치면 거의 뭐 40%가 오른 겁니다. 단기간에. 그만큼 많은 물량이 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뭐 7%, 8% 떨어져도 크게 무리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잘 순조롭게 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요 정도로 좀 이제 살펴보았고요. 종목에 대한 소식들 전해드릴 건데요. 뭐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제 UAE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나서 어느 정도 얘기를 오고 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느냐. 어, 사실 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주했다. 요 소식은 뭐 우리가 예상했듯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한 협력 확대와 거기에 대한 MOU 체결 정도로 끝난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없었던 대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300억 불 투자 약속을 확인했는데요. 투자 약속만 오고 그럼 도대체 언제 투자를 하는데?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좀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이제 이번에도 60억 달러, 8조 원 이상을 지금 국내에 투자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미 상당 부분 투자가 이루어져서 그 내용을 이제 밝히려고 해도 일단은 UAE의 대외관계 문화 특성상 밝히기가 어렵다. 일단 뭔가 엠바고 같은 그런 소식으로 베일에 쌓여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한데요.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은 의문이죠 아직.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원전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자, 먼저 뭐 바라카 원전 후속 호기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 모듈 원전 등 원자력 전주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국방 분야에서도 뭐 이런 확대를 한다. 그래서 더욱 심화하자 파트너십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소식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후속 호기 건설과 그런 소형 모듈 원전도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에너지 인프라 원전 등 분야에서 아프리카와 제3국 공동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 우리나라가 사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건설을 하는데 그 건설을 하기 위한 투자금을 지금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투자금이 왜 필요하느냐? 뭐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런 여러 국가들이 사실 수십조에 대한 그런 에너지 플랜트를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일시불로 투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간을 두고 이 서서히 이제 우리나라도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지분 투자를 해서 같이 이제 서로에 들어가는 그런 금액들을 분담하고 점점 이제 발전을 운용하면서 이제 수익금을 거둬들이는 방식.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액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지금 49%까지 요청을 받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아무리 이제 뭐 무역 수출입 은행이라든지 그런 은행들을 다 동원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뭐 폴란드 원전, 체코 원전 하면 이제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미 수십조를 이제 해서 수조 원을 이제 지원하고 뭐 10조 원 가까이를 지원했다면 제 3, 4, 5, 6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수주를 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이제 그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지금 구한 거고요. 그게 UAE 국부 펀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아프리카 국가들, 뭐 가나라든지 우간다 원전 얘기도 있었고요. 아니면 뭐 이 남아공 원전도 있었고요. 그러한 국가들, 그 다음에 제3국 공동 진출은 이제 제3국이라는 것은 아마도 루마니아 SMR이라든지 영국 원전, 영국 월파 원전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들을 공동 진출을 하면서 UAE도 지분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도 지분 투자를 하고 기자재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납품을 하고 그리고 건설까지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어필을 해서 수주를 따고 UAE도 지분 투자를 해서 그 이득을 얻고 그러면 서로 이제 윈윈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UAE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점점 이제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팀 코리아가 지금 UAE 원전 수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뭐 확실하게 우선 협상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해 연내 4기의 신규 원자력 건설을 위한 입찰에 나설 건데 5에서 8억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기업을 포함한 모든 잠재적 입찰자에게 개방이 된다라고 해서 이전과는 조금 우리가 불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렇다 치고 중국, 러시아가 사실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쌀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뭐 높을 수도 있고 사실 중국, 러시아도 기술이 높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UAE 입장에서는 네, 중국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러시아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냥 우리가 1호기에서 4호기를 건설했다고 해서 좀 이제 많이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섣부르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1, 4호기 잘 1에서 4호기 잘 운용했고 지폐에 새길 만큼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 방문해서 좀 이제 전전 대통령인가요? 전 대통령이네요. 을 예방할 만큼 이제 아주 우애가 깊은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아직 네 개가 모두 미확정인 것처럼 들렸는데요. 근데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NH투자에서 한전 KPS에 대한 원전 수주 확대 전망이라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그 내용에 의하면 자, 한수원 주도 신규 프로젝트는 국내외 최소 6기다. 체코 입찰 결과에 따라서 10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요 해외 원전은 하반기 체코 4기를 시작으로 2025년 폴란드 2기, UAE가 2기이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5, 6호기에 대한 소식인가? 분명히 이제 5에서 8호기인데 5에서 8호기가 지금 뭐 공동 입찰을 진행한다. 뭐 그런 이제 뭐 해외에 다 개방을 한다라는 얘기였는데 또 이 리포트에 의하면 2기가 거의 확정된 것처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오가고 있는 얘기가 있는 것인가? 2기는 이제 우리나라 주고 2기는 뭐 해외에 다른 입찰을 주는 것인가? 조금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대외비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괜히 저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전 KPS도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원전 수주 확대 전망은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대우건설은 네, 지금 27일에도 프라하 현지에서 네, 체코와 한국의 원전건설 포럼을 행사했고요. 네, 기업인과 뭐 언론인들, 그다음에 정부 관련 인력들이 150명 이상 지금 참석을 해서 네,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기업들은 지금 조용한데요. 오히려 또 조용한 게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 지금 어떻게 이 체코 원전을 판단하고 있는지. 그러나 뭐 방산으로 비교를 하자면 독일과 우리 K 방산이 어떤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싸고 가성비가 있고 성능이 이제 꽤 좋았는데도 독일로 갔을 때는 외교력이 좀 영향을 주었다. EU 내에 그런 영향을 주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프랑스의 원전과 우리나라 원전도 사실 그러한 구도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방사는 뭐 둘 다 성능이 좋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프랑스 EDF의 원자력 발전이 대외 평가도 별로 좋지 않고 납기가 특히 많이 밀리고 있고 비용이 비싸다라는 점이 상당히 네, 이 체코의 선택의 이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EDF가 우리나라처럼 잘 만들고 납기 잘 지키고 이 좋다. 그럼 이제 비싸도 그쪽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좀 이제 지켜보면서 좀 조심스럽게 네, 우리도 계속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 말이고요. 이틀 뒤면 네, 6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6월 15일에는 체코 원전의 입찰 마감. 그래서 입찰 마감에 입찰 평가가 마감되고 그 이제 체코 전력공사에서 이제 정부로 턴을 넘기는 한 달 동안의 그런 이제 결과가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는 네, 시간은 다가올 거고요. 우리는 그때까지 천천히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조금 더 밀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5월 말에도 지금 소식이 나올 것 같지 않죠? 고준위 특별법이 또 통과가 되지 않았고요. 올해 안에는 소식이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계속 눈치만 보다가 지금 시간만 흘러가고 있고요. 뭐 국내 시장은 좀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시장 위주로만 보더라도 이미 큰 시장이 개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제 힘겹게 버텨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뭐 차익 실현해버릴까라는 그런 마음이 저 구석에서부터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는 조금 더 이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가더라도 이 추세는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점을 보았을 때는 더 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증시 전체가 확실히 이제 코스피가 아래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라는 점에서 보았을 때는 코스피 전체만 보더라도 이제 뭐 올해 하반기가 될지 뭐 내년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고요. 주식 시장이 다시 그 금리 인하와 함께 뭐 이전처럼 이렇게 급등을 하진 않겠지만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 구간, 행보 구간 오래 버틴 만큼 상승 구간도 오래 저는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